네, 유채님 어떤 아는 척할 만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드라마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준비해봤는데요. 드라마 도중에 작품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듯한 상징이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원전이 된 소설과도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질문부터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라마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지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이어도 좋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좋아요. 저는 약간 섬뜩하다 이런 감정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호러도 그냥 뭐 살인자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무섭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진짜 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섬뜩하다 이런 감정이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앞에서부터도 조금 나온 내용인데 많이 답답했어요. 너무 경직이 돼 있고 체제 자체가 그리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3.6 렌트겐 이야기만 1화에서만 계속 줄창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소련이 최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비웃으면서도 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물 없이 고구마 먹는 느낌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약간 힘들어요. 한 3번 껐거든요. 보다가 저는 답답함이 조금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물론 답답한 건데 3.6 렌트겐을 줄창 외쳤잖아요. 1화에서 2화 정도에서. 근데 사실 3.6 렌트겐만을 외친 건 아니었어요. 그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었고 있었죠.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밑에 연구원들도 있었고. 네, 맞아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걸 알리려고 했는데 이게 번번이 막혔단 말이에요. 세르기였죠. 세르기. 맞아요. 네. 전문가라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비전문가 취급을 하면서 막히는 상황이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치. 특히나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재해 상황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아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씹잖아요. 저 씹는데요. 네, 그렇죠. 그냥 저는, 거기에서 약간 더 무서웠던 부분이 호뮤크가 중간에 다른 연구소에 통화를 한번 해요. 통화를 하는데 이제 통화를 한 장면이 2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은 이제 사태를 자기 쪽에서 파악을 하고 그게 맞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 지원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라는 확인 전화를 하는데 암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번이라든지 몇 살이라든지 맞아. 이렇게 해서 붕소랑 뭐 그런 걸 지원을 한다는 원소기호 거예요. 같은 거. 네. 맞아요. 그게 다 사실 이제 아까 KGB 이야기랑 도청하고 연결이 되는데, 있으니까. 네. 도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그 와중에도 KGB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엄청 무섭고 답답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답답했던 게 그 KGB 관련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게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 맨 처음에 본청에서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 3인방이 원전 폭발의 원인이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쵸.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전의 문제를 다른 16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16기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한 문제의 거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소련 정부가 은폐를 했고요. 그걸 안 고치려고 해요. 아. 그걸 덮으려고 해요. 덮으려고 하는 게 왜 그러나 싶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 체르노빌 원전 한 기 터진 것도 감당 못해서 진짜 그렇죠. 드라마 중간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다 터지면 유럽 전체가 뭐라고요? 아사리판이 난다고. 아사리판이요? 그냥 소련이고 뭐고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16기예요. 핵폭탄 16개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하나 터졌을 때가 핵폭탄 무슨 두세 개. 히로시마에 터졌던 거 두세 개? 뭐 이렇게 두세 개가 넘지 않았어요? 그 연기가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1시간마다 맞아요. 몇 개 분량 아, 몇 맞아요. 개 맞아요. 나오고 그냥 그냥 나오잖아요. 몇십만 개 분량이었어요. 전 더 맞아요. 무서웠던 게 중간에 그걸 알아낸 학자가 한 명 나오잖아요. 이름만 등장하고. 친구라는 메가소프 논문에 박사의 친구라는. 네. 근데 그 논문 안에서도 일단 내용이 삭제가 돼 있었고. 맞아. 진짜 소름. 아, 그게 저는 보면서 그리고 논문을 쓴 사람도 사라졌죠. 맞아요.
저것도 무섭고요. 뭐가 다 없어지고 있어. 사실. 사실 이렇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그 하일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큰 사고가 하나 터지기 전에는 수만 가지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전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묵살함으로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진다는 건데 분명히 이걸 경고를 했는데도 위에서는 무시했고 무시한 것에 대한 이제 대가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섬뜩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만 해당되는 무서운 얘기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서. 그치. 일명 맞아요. 코로나 사태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말이 잘 안 통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특히. 저는 미국도 그렇던데요. 네. 전문가들의 말이 잘 안 먹히는 지점이 있으면서 의사가 아니라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언제든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에도 언제든지 똑같은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답답함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앞에서 이제 전지님이 말씀해주신 말씀 중에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셨나요? 단점은 네, 맞아요, 단점은 실화라는 실화라는 것이다. 예고편에도 이문구로 네. 홍보가 됐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얼마나 참담했는지 사실 저는 이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이 지역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정말 너무 참담하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저는 참 인상 깊었고 약간 되게 충격으로 머릿속에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지역 또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또 동물들이 거기 콘크리트에 그냥 그 상태로 매장되어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어떤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일 네. 처음에 나왔던 호뎀추크라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의 시신은 지금도 그 발전소 안에 전혀 손도 네. 못 대고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찾지를 못했. 네, 그러니까 하지 찾지 않았어요? 못한 것도 못한 건데 맞아요. 그냥 남겨져 있다고. 그쵸, 왜냐면 거기 그쵸. 들어갈 못 수가 들어가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랬는데 또 소련 정부는 지금 뭐 체르노빌의 어떤 희생자 수가 43명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직도. 완전 숫자죠. 네, 맞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언론 정신승리의 통제력이 끝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답답함의 원인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왜 책임을 다 같이 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치.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또 다 같이 지는 것도 지는 건데 그런 걸 감당해야 될 건 제일 또 하위에 있는 그렇죠. 계층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잠깐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방송 나오면서 다 대피하잖아요 한꺼번에. 소개력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뭐 여러 사람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책과 함께 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어떤 소련의 경직된 관료제와 거기서 비롯되는 답답함 그쵸. 그리고 네. 공포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대비되는 용감한 시민들의 모습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뭐 광부라던가 그런 소방관. 사람들의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도중에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레가소프와 셰르비나 부의장이 모스크바 회의에 참석하는 도중에 회의실 바깥에 되게 대문짝만하게 걸린 명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3화 후반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러시아의 사실주의 화가인 일리아 레핀의 폭군 이반과 그의 아들 이반 1581년 11월 16일이라는 그림입니다. 아, 이게 이반 사세예요? 네, 음. 이반 4세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는 한 노인이 이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을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인이 방금 말씀드린 이반 4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계속된 학대 끝에 광기로 가득 차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그가 끌어안고 있는 남성은 그의 첫째 아들인 이반인데요. 이 그림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반 4세는 며느리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이유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기로 가득 찬 인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폭행 때문에 황태자비는 결국 이제 충격으로 유산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이런 작태에 화가 난 아들인 이반은 아버지에게 또 항의를 했고 이에 순간적으로 또다시 분노한 이반 4세는 그의 아들마저 때려 죽이고 마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류리크 왕조는 막을 내리고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뇌제에 의해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의 이반의 모습은 원전 사고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가의 명성을 우선시하는 소련 상부의 광기로 인해 희생당하는 인민들과 닮아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어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소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메타포. 있다고 볼수 있는 메타포죠. 거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가요?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이반 4세라는 사람은 좀 평가가 갈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인 그쵸.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약간 폭군, 네. 광기 어린 이런 이미지로 묘사되는데도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짜르라고 하죠. 네, 이제 네. 러시아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를 지금처럼 만든 사람이 이반 4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흔히 소련하면 되게 떠올리는 네. 웅장함이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크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확실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의 모습이. 약간 비슷하게 비유를 한국계 조선에 하자면 영조 같은 느낌인가요? 아들을 때려 죽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영조는 약간 찌질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 이반 4세는 찌질한 것보다는 약간 정신병?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런 게- 광기라는 네, 말이 네.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사람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반 사세를 묘사하는 말 중에 뇌제라는 말이 네, 있는데 뇌제 맞아. 네, 뇌제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뇌가 무슨 뇌인가요? 저 갑자기 번개를 생각이 안 번개. 나네. 잡는, 번개를 네. 잡는. 네, 번개 같은 사람이다, 번개 같은 아. 왕이었다 이런 소리를 이런 말을 함.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반 4세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권력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치열한 암투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약간 살아나와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강한 권력을 취득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련이란 국가도 한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이반 뇌제나 이런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묘사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체 해석대로 이반 5세. 보면은, 네, 유체 해석대로 보면은 많이 희생됐던 거를 그렇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방관, 광부, 뭐 3명의 작업자, 연구소의 과학자, 그리고 의사, 간호사, 군인들, 뭐 이 사람들 전부에 대한 어떤 예찬과 경의를 표하고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추모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되게 같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속세에 찌들어서 그런지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소련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 정부가 됐는데 저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네. 분명히 나중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은 그치? 분명히 아는 척하는 포인트죠. 맞아요. 아 저게 어디 걸려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네,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 걸려 있냐 하면 트레차코프 국립미술관이라는 데 오.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이라고 해요. 언젠가 러시아 간다면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모스크바. 같습니다. 그래도 뭐 보통 러시아를 가면 모스크바를 가니까. 아 그렇죠. 그 모스크바에 가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모스크바 가서 보실 분들은 이 그림 보시면서 체르노빌 생각해 그 맞아요. 주시면 떠올리시고 네. 아 그럴 것 저게 같네요. 저 피해자를 상징하는구나. 아 맞아요. 어. 우리가 아마. 나갈 수는 있을까요? 지금 말고요. 한 그러니까 5년쯤 지나서 5년이요? 5년이면 안 되는데. 너무 네, 뭐 어쨌든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영화에 원전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됐네요. 네, 대본 네. 쓰신 거 보고 알았어요. 잠깐만, 이거 대본 솔직.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 책에 대해서도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의 기자이자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입니다. 책과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알렉시에비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소설 집필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2015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녀 스스로는 자신의 이러한 소설 양식을 소설 코러스는 여기서 합창이라는 뜻이고요. 소설 코러스라고 부르고 또 세간에서는 목소리 소설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르노빌의 목소리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이 제목에서 목소리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만 봐도 네, 짐작이 가죠. 그래서 1997년 출간된 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은 10년간 100여 명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 목소리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드라마와 이 책이 조금 다른 점은 드라마는 이제 체르노빌이 폭발하고 수습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면 책은 사건 이후,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체르노빌 사고는 어땠는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텐코랑 그의 아내 이야기도 이 책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책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드라마에 비해 좀 더 사고의 참혹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가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비춤으로써 이 소설의 코러스라는 방식을 좀 재현했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저는 약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HBO라는 방송사가 그러니까 사실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작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되게 책이 좋게 말하면은 소설 코러스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영상화시키고 특정한 서사를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축이 있거든요. 우리 레가소프 또는 그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체르노빌의 어떤 진실을 파헤쳐가는 하나의 큰 서사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가 아까 봤던 소방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일반 대중들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둘을 호뮤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호뮤크라는 사람이 중간에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레가소프한테 진실을 밝히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 그 두 가지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어떤 이 뭐 소설 코러스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생생함 이것도 살리고 또 큰 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웅장함 이런 것도 살리고 굉장히 그런 데서 대단하다는 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HBO에서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또 홍 회장님께서 되게 예리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뮤크라는 인물이 드라마 끝에서는 이제 그동안 희생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 과학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또 이 호뮤크라는 인물이 스베틀라나라는 인물을 대변하기도 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때 저는 이 책이 영화래 드라마의 원전인지 모르고 봤었어요. 근데 되게 읽으면서 제가 읽었던 스베틀라나의 다른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되게 방식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드라마 중간에 보면은 스베틀라나가 어떤 말을 호뮤크가 감사합니다. 호뮤크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여러 어떤 말과 행동을 하냐면 그 피폭된 피해자들의 증언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죠. 네, 기록하고 다니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 장면에서 스베틀라나의 실제 역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레가소프가 이걸 자기의 안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덮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막 고뇌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호뮤크가 찾아가가지고 엄청 큰 이제 기록이죠. 자기가 인터뷰한 기록들을 팍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내가 인터뷰 다 했는데 이거 묻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게 저는 뭐랄까요. 내려놓는 그런 장면에서 이게 진실의 무게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이 명언 제조인가요? 네, 실제로도 이 스베틀라나도 여러 차례 굉장히 제지를 당했던 인물이에요. 소련으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몰랐다. 항상 검열을 당해서 일부분이 삭제되었다가 나중에 돼서 다시 통합해서 다시 출간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여러 번 겪은 작가거든요. 이 책 또한 이제 한번 검열돼서 출간 자체가 안 됐었다가 나중에 다시 출간된 책이기도 하고 네, 유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벨상까지 받으신 걸 보면은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 전쟁은 여자의 이름을 하지 않는다.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네. 제가 헷갈리네요. 이름이 길죠. 그 책도 되게 뭐랄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비슷한 형식이에요. 약간 사람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완전 같은 형식이죠. 네, 그렇죠. 같은 작가분 네, 있으신가요? 아, 아마 이 책으로 노벨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약간 갑자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장면 홈유크가 찾아가가지고 네네. 이제 딱 내려놓으면서 너무 이렇게 이 사람도 어떻게 무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가소프가 거기서 약간 난 이만큼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 장면에서 되게 오히려 약간 나 같아도 저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저는 홈유크가 솔직히 말하면 비현실적이다라는 저도 생각을 그래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홈유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어쨌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건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게 아무리 대의를 위해서고 아무리 필요한 거라고 해도 결국은 KGB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도 그 이름이 뭐였죠? 카르비나? 아니. 레가소프? 레가소. 네. 누구? 박사님. 레가소프. 네, 레가소프. 레가소프 박사님. 결국은 KGB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도 레가소프고 결국은 그렇죠. 증언을 해야 되는 것도 레가소프고 그 증언에 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게 레가소프인데 너 이거 진실 안 밝힐 거야? 이렇게 큰 희생이 있는데? 아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저도 약간 좀 뜨는 게 느껴졌어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이 기록만 했으면 진짜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다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는 역할로 맞아, 나오니까 좀 뭐랄까 거기서 살짝 네, 장기적인 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아. 저도. 아니 맞는 말인데 자기도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든가 분명 자기도 그 같은 위원이었거든요. 분명히 자기도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장에서도 약간 의아했던 게 그 말을 하고 쓱 들어가. 그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딱 맡은 말만 하고 레가소프한테 말하라고 눈빛 싹 주면서 들어가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사실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듯이 네가 말해야 된다. 네가 말해야 무게가 실리고 네가 말해야 힘이 실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 걸 보면은 근데 본인도 위원이고 그러니까. 회의에도 자기가 계속 참석했고 물론 이제 그때 과학자고요. 그때 당시에 뭐하는- 힘이 좀 생겼는데 책임자로 어쨌든 임명이 된 사람은 레가소프랑 이제 세르비나니까 그냥 자기가 이야기 싫었던 겁니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제 뭐 홈유크가 실존 인물이 아닌데 그 인물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그렇죠. 하려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것 자기적인 같아요. 느낌. 자기적인. 저는 사실 그 이때 당시 그 고뇌하는 레가소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인물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른 인물 한 명이 좀 생각이 났는데 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쵸. 또 이제 지구 이제 지동설을 결국에는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가택연금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그 역사를 뒤엎어서 기록말상형으로 나아가는 약간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갈릴레이의 고뇌가 저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특히나 너무 클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갈릴레오 그렇죠. 갈릴레이도 종교잖아요. 그 종교를 상대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발레리 레가소프 박사도 소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소련이 그때 죽어간다지만 그래도 한 국가를 상대로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가 희생하면은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건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거라고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레가소프가 말했잖아요. 레가소프가 말한 게 자기가 그 총살형 자기 가슴에 총알이 박힐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사자고래 들 믿는 거지. 그치. 저기가 사자가 있긴 한데 네가 한번 들어가 보려. 저는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심적인 요소로 이 이제 마지막 재판 장면이 나오기 전에 거짓말을 이미 한 번 한 상황이에요. 레가소프가 맞아요. 이제 맞아. 전 세계를 그렇죠. 상대로 빈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훈장을 맞아요. 준다는 대가로. 네.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진짜 그 소련 정부의 진상 규명을 하는 자리에서 밝히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까 약간 하자면 그 훈장을 받는 대가라기보단 나름대로 레가소프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쵸. KGB 상대로 딜을 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 일본어 말이 나올 뻔했어요. 초앙. 외쳤죠. 안돼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빈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럼 나머지 16기 원전 고쳐라. 그치. 추리를 맞아요, 해라. 맞아요. 딜을 했어요.
그 레거스프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예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수습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폭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자기 몸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희생했어. 자기가 5년 안에 죽을 거 알고 그렇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 보리스는 5년 안에 죽었어요. 아, 네. 얼마 안 돼서 네. 죽었더라고요. 참. 아무튼 뭐 호뮤크는 이 정도로 하고 좋습니다. 네. 갑자기 호비크로 빠졌네요. 사실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요, 메시가 제일 선명한 쪽이 호뮤크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 한 명만 가상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약간 자기적임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멋있긴 멋있어. 멋있어, 맞아. 단순하죠. 저는 맞아. 그 장면 사실 맨 처음에 등장할 때 딱 방사성 수치 올라가는 거 느끼자마자 창문 쾅 닫고 바로 전화가 오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양먹골. 멋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맞아요, 양 창문 먹고. 이렇게 쓱 닦아가지고 어, 감사하는 맞아, 거. 맞아. 아, 간지. 진짜 약간 간지. 커리어 우먼 느낌. 걸크러쉬가 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전문가지. 전문가스러운. 그리고 뭐 그 앞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보였던 모습이랑 또 완전히 대비가 맞아 되죠. 맞아. 행동력이 참 돋보이는 캐릭터. 그쵸. 그쵸. 추진력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전 되게 맞아. 신기했거든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바로 행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경비병한테 가서 나를 총책임자 만나게 해달라. 나를 데려가라.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아니 난 만나야겠다. 만나야겠다. 사실 저게 그거잖아요.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치. 보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그래서 하니. 네, 사장이 그쵸. 나왔어요. 사장을 만나러 간 거죠 이제. 그리고 단판도 지죠. 네, 회장님도 어. 만났죠. 그렇죠. 대단한 맞아. 인물이에요. 그쵸. 네, 오늘 이제 아는 척은 홍 회장님이랑 아직. 유채가. 네.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유채가 원작 소설 가져왔으니까 아, 이제 그 그래요? 소설의 내용을 안 맞네, 들어볼 맞네. 수 없죠. 아 그렇네. 좋습니다. 아, 좀 읽어줘요, 약간. 읽어드릴까요? 네. 아, 좋아요, 본인이 좋아요. 읽었을 때 그래도 제일 괜찮다 싶은 부분. 괜찮다. 근데 사실 이걸 하나를 다 읽기에는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 내일 아침까지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내일 책을 다 아침에 읽는 끝나면 게 아니라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된 거라 책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100개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어우. 근데 안 100 되겠네요. 네, 그래서 100개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하나하나도 굉장히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 중에서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방식 아니면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드리고 싶어서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랑 비교하고 싶은 장면을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관 이그나텐코의 얘기가 바실리. 이 책에서 가장 처음에 나와요. 어떤 제목을 달고 나오냐면 사람의 외로운 목소리 하나라는 제목으로 가장 처음에 등장을 슬프다. 하는데 네, 굉장히 슬프죠.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소설에 적힌 버전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이제 그 아내가 자신의 아이가 결국 유산을 하고 네. 근데 유산한 이후에 뭐 아이를 다시는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잖아요. 맞아. 네네네. 그리고 끝에서는 근데 사실 그녀가 다시 한번 아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서술까지 나오기도 그렇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유산했다는 그거를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딸을 죽였다. 내가 그리고 괄호 안에 서술이 있어요. 말을 끊으면서 한다. 딸이 나를 살렸다. 내 딸이 방사선을 모두 끌어모아 나를 살렸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그리고 숨이 찬다. 라는 말이 또 괄호 안에 있고 딸이 나를 지켜줬다. 나는 그 둘을 다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뭐 자기 남편이랑 아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심경으로 말했는지 뭐 말을 끊었다던가 숨이 찬다던가 침묵을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서술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문장만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이제 서문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까 코로나19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과거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얘기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대지의 말이었죠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게? 네, 그랬던 것 대지의 같아요. 말이랑 굉장히 연관 깊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문의 끝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이런 말로 끝을 냅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저런 글을 쓸 수 있어야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틀린 것 같고요. 네. 네, 이까지 오늘 아는 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는 척은 소련 정부와 드라마 속 명화 그리고 원작에 대한 아는 척을 도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적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아는 척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